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시는 박상준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돼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놀랐죠. 예, 요즘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냉각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통업종은 어떤지 좀 일단 궁금하네요. 저희도 많이 빠졌죠. 그렇군요. 예. 전 시원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빠졌죠. 한 많이 빠진 건 한 20% 정도 빠진 것 같고요. 예. 네, 대체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워낙 이제 상반기에 이제 센티먼트 개선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게 뭐 작년 말 치고 뭐 4, 5만 원 이랬으니까 예. 그게 뭐 올랐다가 뭐 좀 지금 내려와서 한 7만 원, 뭐 다시 빠져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마트도 거의 10만 원 근처 갔다가 지금 뭐 8만 원이 깨졌는데 네. 오른 거를 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2분기 숫자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2분기 숫자 보고 산 건 아닌데 시장은 뭐 먹었으니까 약간 차익 실현하자 그런 것들 심리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이제부터 숫자들이 좀 좋아질 거예요. 3분기, 4분기 가면서 뭐 소비 심리 회복도 있고 또 인바운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정부가 또 소비 쿠폰 뿌린 것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올라올 거고 회사들이 7월달 숫자나 뭐 3분기 방향성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톤을 줬기 때문에 저는 사기 좋은 시점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지금 빠져 있을 때 예, 오히려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반기를 노려서 좀 이제 소비 시즌도 곧 올 테니까 네. 소비 쿠폰도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낼 테니까 네. 여러모로 좀 사기 좋은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두 개 종목을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CJ입니다. 네. CJ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바운드 이제 10월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 엄청 긴 연휴가 있잖아요. 국경절 있죠. 예, 네. 그래서 요거의 수혜를 CJ가 좀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이제 가장 큰 거는 올리브영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럭셔리 소비를 많이 했지만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합리적 소비로 많이 이제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잘 되는 유통 채널이나 제품들을 보면 이제 가성비를 강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올리브영은 사실 아시겠지만 그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화장품을 판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낮은 중저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채널이고 굉장히 지금 포지셔닝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숫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액이 1조 4,600억이 나왔는데 이게 저희 기대치보다 9%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익이 아니라 지금 매출이 9% 높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 폭이 컸다. 뭐 시장에서는 연료 로피가 그래도 기대치보다 좀 약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요 자회사인 뭐 E&M, CGV, 프레시웨이 이런 회사들이 다 영업이익을 좀씩 미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주 CJ의 기업 가치를 뭐 평가하는 측면에서 그 뭐 자료에 그 뭐 보시면 3페이지에 제가 SOTP 밸류에이션을 한 게 있는데 올리브영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예, 올리브영이 이제 비상장사고 지분율도 자사조소가까지 많이 가정하면은 거의 3분의 2를 두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시총에서의 믹스를 지금 70% 이상의 기여도를 보는 걸로 하고 있고 사실 뭐 제일제당이 그 다음으로 큰데 제일제당은 지금 뭐 업황이 올리브영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모멘텀이 아주 크지는 않고 지금 올리브영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밑에 차트를 보시면 사실 작년도에는 뭐 YOY로는 성장이 나왔는데 QOQ로 보면은 큰 성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권에 대형 타운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외형을 늘려왔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크게 부스트업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바운드가 상반기에도 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3분기 뭐 9월 말부터 이제 무비자 입국이 내년 6월 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풀렸잖아요. 이제 그 효과로 인해서 인바운드 이제 그로스가 세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바운드 성장률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15% 2분기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YOY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리브영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는 올리브영이 지금 매출액이 저희 추정치에서 뭐 연간 매출액이 6조 원 내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분기 매출이 계속 QOQ로 뛰면서 이 기대치들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이 회사가 13% 이상은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OP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익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조를 향해서 가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4분기에 어떤 그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효과는 서프라이즈가 사실 어떻게 날지 몰라요. 아 그러네요. 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바운드 그로스랑 올리브영 매출 성장률을 단순 비교하지만 상식적으로 중국인 인바운드에 다 관광객만 있지는 않죠. 그쵸. 예. 그리고 여행객은 소수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소수라기보다는 뭐 일부 비중을 차지하죠. 근데 그 여행객의 그로스는 인바운드의 그로스보다 더 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중국에 그냥 또 출장 오시는 분들이 올리브영에 가시지는 않을 거고 예. 가족들 만나러 그냥 오시는 분들이 올리브영에 가지는 않을 거고 뭐 어쨌든 명동이나 이런 데 놀러 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게 될 텐데 그 트래픽의 그로스는 저희가 생각하는 인바운드의 그로스보다는 훨씬 크죠. 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의 측면에서 시장이 약간 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구나. 서프라이즈 포인트가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실적 추정치 상향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국면은 지금 초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2분기까지는 이게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 인바운드가 뭐 월에 지금 4,50만 들어오나요? 뭐 그런데 뭐 한국이랑 중국의 관계가 뭐 과거 대비 뭐 뭐 이렇게 어느 시점이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뭐 굉장히 좋아졌다 아니면 뭐 좀 약간 악화돼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 인구가 뭐 13, 14억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뭐 1, 2선에 사시는 분들만 들어와도 그러니까 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억은 될 건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1년에 뭐 저희가 뭐 600만 뭐 이 정도 타겟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옆사이드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지금 뭐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고 네. 뭐 정말 그들이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올리브영에 진짜 많이 가서 얼마나 살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변동성이 오히려 위쪽으로 좀 열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니까 예, 지금보다 좀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점에서 CJ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근데 혹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뭐 상장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뭐 올리브영 상장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요. 네네. 뭐 그거는 사실 뭐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PE 지분을 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사주로 가져왔는데 글쎄요, 뭐 또 그렇다고 급하게 이거를 이 상태에서 뭐 IPO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펼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들어갔군요. 예, 시장에서 뭐 IPO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IPO를 뭐 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 있고 그 그로스가 되게 구조적인 거죠. 단순히 YOY 성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전분기 대비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CJ 올리브영을 확보하고 있는 CJ에 대한 하반기 투자 모멘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할 종목은 사실 이마트인데 네. 이마트를 얘기하기 전에 네. 홈플러스가 지난번에 나와서 사실 네. 많이 힘들다라는 힌트를 주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얼마 전이었죠? 한 일주일 됐나요? 예. 15개가 폐점을 한다면서요? 맞아요. 예, 발표를 했죠. 임대점포입니다, 전부. 이게 임대를 그래서 못 내겠다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홈플러스가 임대점포가 70개 좀 안 될 거예요. 6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개니까 뭐 한 20% 정도인데 임대료로 치면 임대료가 제 기억으로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연간 뭐 800억 정도 뭐 세이브되는 효과가 그렇긴 나올 하네요. 텐데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에비타가 실질 에비타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M&A를 하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데 자금은 계속 이제 쪼들리거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홈플러스의 크레딧이 그냥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상 매출을 설령 일으켰다고 해도 그 채권의 회수 기간을 예전에는 뭐 2개월, 3개월 기다려줬다면 지금은
1, 2주 만에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재고 자산이 자산 사이드에 떠 있고 그게 이제 가공식품 회사들이나 뭐 생활용품 회사들한테 매입한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가 얘네들이 그 어떤 브랜드 업체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게 같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서 BS의 어떤 그 흐름들이 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나빠지는 거거든요. 계속 이게 안 좋은 게 쌓이는 그렇죠. 거구나. 재무 상태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게 쌓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느껴서 지금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15개 점 폐점을 발표했고 네. 회사가 기존에 계획했던 폐점 그 계획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자료에 3페이지에 테이블로 정리를 해놨는데 예. 그 24년도부터 지난 7월까지 6개 점포를 이미 폐점을 했고 네. 올 8월부터 이제 앞으로 한 27년 정도까지 8개 정도의 폐점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적자 점포를 정리하거나 네네. 임대 계약이 만료된 점포를 이제 다시 개발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폐점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재입점을 한다고 하는데 뭐 재입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추가로 자금 압박으로 그 밑에 테이블 보시면 15개 점 폐점을 발표했고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이시는 울산 북구점이 올해 11월 16일 폐점 예정인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수원 원천점, 그다음에 대구 동촌점 뭐 이런 점포들이 지금 11월에 폐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 계산점까지. 그래서 총 11월에 4개 점 지금 폐점이 나온 상태고요. 어쨌든 이 폐점 계획을 가지고 가보면은 한 장 앞에 2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예. 지금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말 점포 수가 126개였는데 내년 상반기 말이 되면은 106개가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줄어들고요. 그로스로 하면은 16%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만큼 경쟁사들이 반사소외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지금 9월, 10월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매각이 안 되면 자기들은 또 이 현금 흐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점포를 또 임대 점포를 계약 해지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잠실점 얘기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잠실점에서 뭐 원상 복구해달라고 뭐 소송을 뭐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그 임대인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정도로 홈플러스의 자금 흐름은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과연 누가 다 떠안고 인수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어렵다면 결국 또 점포 폐점 혹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가 점포에 대한 매각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점포 수 감소율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게 계획이 내년 5월까지 순차 폐점하겠다고 했으니 보통 3개월 전에 통보하니까 11월부터 스타트인 거고 모멘텀이 1분기에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근데 할인점은 기존 점 성장률이 아마 4분기에 굉장히 세게 뛸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는 사실 소비 쿠폰 때문에 좀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 쿠폰 가지고 생필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마트에서 살 거를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데로 가서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다 끝나고 4분기 되면 경기가 돈 효과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 4분기는 작년에 베이스가 굉장히 낮아요. 12월에 비상계엄 사태도 있었고 10월은 추석 시점 차이 때문에 베이스가 낮아요. 그러네요. 예, 작년에 추석이 9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부터는 기존점 성장률이 많이 나오면 10%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주가가 뭐 10만 원 정도 갔다가 시장 조정받는 거 플러스 어떤 2분기 그 쓱닷컴 실적 부진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러네요. 사실 쓱닷컴 적자가 좀 저도 우려는 되는데 더 커지기는 힘들어요. 회사가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방어는 될 거라 보고 있고 이제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중심으로 별도 실적 개선 모멘텀이 붙을 거고 4분기부터 그다음에 26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상향 모멘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결국 점포를 줄인다는 거는 이 경쟁점 관련해서는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아까 제가 테이블에 보여드렸던 그 부천 상동점 인근 점포인 부천 중동점이 매출이 지금 폐점 이후 12%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를 회사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폐점 완료의 마지막 라인에 부천 요거네요. 상동점이 25년 7월 말 폐점인데 저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폐점하고 나니까 이제 점포가 워낙 인근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반사수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포 수들의 믹스가 계속 커지면서 기존 점 성장률이 26년 기대치들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 모멘텀을 제일 유의 깊게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진짜 하반기에 소비주, 유통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네.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투자 전략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저희는 유통업종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연말 연시까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이제 이마트 그리고 백화점도 좋게 봅니다. 백화점도 기존 점 성장률이 아마 3분기부터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중에서는 지금 현대백화점이 패션 쪽에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쪽을 좋아하고 예. 그리고 인바운드 어떤 무비자 입국,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수혜는 면세보다는 저희는 올리브영을 많이 갖고 있는 주CJ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경기도 좋아질 거고 중국인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서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수혜는 CJ가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하반기에 꼭 따뜻한 겨울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부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